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 대구의 기적. 2025년 6월 유럽이 40도 폭염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며 무너져갈 때 똑같은 40도 폭염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였습니다. CNN이 긴급 특집을 방송하고 BBC가 연일 보도하자 15개국 외신 기자단이 일제히 대구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서구 언론들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엔이 대구를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지정하고 파리와 베를린이 자매결연을 제안했습니다. 도대체 대구가 뭘 보여줬길래 오만했던 유럽 기자들까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뒤퐁입니다. 프랑스의 환경 전문 기자죠. 2025년 6월 유럽 전체가 지옥 같은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파리 기온이 연일 40도를 넘나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노인들, 병원마다 응급 환자가 넘쳐났죠. 독일에서는 하루에만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현장을 취재하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2003년 여름, 프랑스를 덮친 최악의 폭염이 있었죠. 제 친구 소피가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에어컨도 없는 아파트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그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대구라는 도시가 40도 폭염 속에서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사망자도 거의 없고 시민들이 평상시처럼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과장된 보도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CNN에서 긴급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세계가 무너질 때 한국이 해답을 내놓았다는 제목이었어요. BBC도 대구를 주목하라며 연일 보도했죠. 저희 편집장이 제게 대구 취재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유럽보다 뛰어날까요? 아시아 국가들이 흔히 하는 과시용 쇼는 아닐까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독일 칼럼니스트 요한네스를 만났어요. 그는 대놓고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선진국 흉내만 내는 나라라며 이번에도 보여주기용 이벤트일 거라고 비웃었죠. 스페인 촬영 감독 안토니도 냉소적이었어요. 아시아 도시들은 다 똑같다며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도 덩달아 회의적이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소피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2살이었겠죠. 만약 대구에 정말 답이 있다면 소피 같은 아이들을 더 이상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의심은 계속됐어요. 한국 언론들이 과장된 건 아닐까? 실제로는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제발 진짜이길, 인류에게 정말 희망이 있길 바랐죠. KTX를 타고 대구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였습니다. 과연 대구가 유럽 기자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실망만 안겨줄까요? 기차가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몰려들었어요. 체감온도 40도, 파리와 똑같았습니다. 대구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파리의 폭염과 다르지 않았어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죠. 역시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 칼럼니스트 요한네스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50대 남성이었죠. 유럽 여러 매체에 칼럼을 쓰는 유명한 기자였어요. 하지만 아시아를 무시하는 태도가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서구 선진국 기술을 베껴서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한다며 독설을 퍼부었어요. 스페인 촬영 감독 안토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쟁터를 누빈 베테랑이었어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같은 위험 지역을 다녀온 거친 남자였죠. 아시아 도시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습니다. 자신이 아시아 몇 개 도시를 가봤는데 다 똑같더라고 말했어요. 겉만 화려하고 실상은 엉망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론 그들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소피를 잃었던 그 무력감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역 앞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더위에 지친 저희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요한네스는 가차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해답이냐며 결국
똑같은 더위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주변 시민들의 모습이 파리와 달랐습니다. 똑같은 40도 더위인데 사람들이 그리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노인분들도 의연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한국 관계자가 곧 체험하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네스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또 보여주기용 이벤트라며 진짜 더위는 시민들 집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 한국이 뭔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민들 얼굴에 절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봤던 그런 지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안토니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실망스러운 장면만 나올 테니까 미리 준비해두자고 했어요. 요한네스도 핸드폰을 꺼내며 독일 독자들에게 한국의 허상을 고발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한국이 과대포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있었어요. 소피 같은 아이들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나 똑같죠. 진짜 시험은 밖에 나갔을 때입니다. 창밖으로 대구 시내가 보였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어요. 파리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40도가 넘는 날씨였는데 발밑이 시원했어요. 아스팔트가 뜨겁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신발 밑창이 녹을 것 같았거든요. 시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쿨링로드라고 하는 특수 포장재로 도로 표면 온도를 20도까지 낮춰준다고 했어요. 안토니가 손으로 아스팔트를 만져보며 정말 차갑다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네스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겉멋 만든 기술이며 유지비가 얼마나 들겠냐고 비현실적이라고 깎아내렸어요. 저희는 시내 중심가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또 놀랐어요. 정류장 안이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파리 같았으면 사우나 같았을 텐데 말이죠. 모든 정류장에 냉방시설이 있다고 했어요. 시민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네스가 혀를 찼습니다. 전기세 폭탄이며 환경에도 안 좋다고 비판했어요. 그때 살수차가 지나갔습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순간 주변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노트에 적었어요. 체감 온도가 5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안토니가 카메라로 촬영하며 이건 좀 신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한네스는 끝까지 비판적이었어요. 물 낭비라며 가뭄 나면 어쩔 거냐고 따졌습니다. 시 관계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재활용수를 사용한다며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었죠. 파리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민들 만족도가 95%를 넘고 실제로 온열 질환 환자가 80% 줄었다고 했어요. 안토니가 비용을 물었습니다. 연간 50억 원 정도 들지만 의료비 절약 효과가 200억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요한네스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런 통계를 믿을 수 있냐며 한국 정부 발표라고 의심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파리에서 봤던 지친 모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들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자라고 하시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더워도 장사는 해야 한다며 요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옛날보다 훨씬 시원하다면서 보리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차가운 보리차였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요. 할머니가 웃으며 더운데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네스는 여전히 못마땅해했습니다. 쇼 같다며 미리 준비해둔 거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진짜 대구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수차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물방울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순간 소피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파리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소피는 살아있을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신천 둔치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끼리 산책하는 모습, 연인들이 손잡고 걷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 10일시면 길거리가 텅 비어야 정상이죠. 특히 여성들은 절대 혼자 나다니지 않아요. 안토니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시리아보다 안전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는 전쟁터를 누빈 베테랑이었어요. 위험한 곳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조차 놀라고 있었습니다. 요한네스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연출이라며 저희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 나오게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혼자 조깅하며 지나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따라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시는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새벽 조깅을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무서울 게 뭐 있냐고 답했어요. 대구에서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여성이 혼자 밤에 조깅한다니요. 정말 위험하지 않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오히려 밤이 더 시원해서 좋다고 했어요. 사람들도 많고 경찰분들도 순찰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며 자신이 간 어떤 도시보다 안전해 보인다고 했어요. 요한네스도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연출이라고 우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저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했어요.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김영호 씨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외국에서 왔냐며 길 찾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김영호 씨는 은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신천변을 산책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괜찮다고 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면 헷갈릴 거라며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도움을 주시다니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안토니가 탄성을 질렀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다며 자신이 본 도시 중에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네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안전은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는 밤이 되면 모든 게 멈춥니다. 사람들이 집에 숨어버리죠. 하지만 대구는 달랐어요. 밤에도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소피 생각이 또 났습니다. 만약 소피가 이런 도시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안전하게 밤 산책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한네스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여권, 현금, 그리고 독일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내릴 때인 것 같다고 했어요. 현금이 3,000유로나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안토니가 그럼 찾기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는 거였어요. 요한네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조롱했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곤란해 보였습니다. 시 관계자가 버스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어요. 가방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버스 청소 직원이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요한네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현금은 없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3,000유로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넘거든요. 파리였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금액이었죠. 버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가방을 가져왔어요. 요한네스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어요. 현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여권도 자료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버스 청소 직원이 외국분 가방 같아서 바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한네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요한네스에게서 진심을 받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버스 직원은 담담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정직이 기본값인 사회였습니다. 요한네스가 팁을 주려고 했지만 직원은 거절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며 원래 주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직은 한국인의 기본값이라고요.
파리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40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온다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말이에요. 요한네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완전히 틀렸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구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이제 뭘 쓸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과문을 써야겠다고 했어요. 독일 독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대구가 또 하나의 편견을 깨뜨린 거였어요.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안토니가 촬영용 드론을 날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드론이 나무에 걸려서 추락한 거였습니다. 이 드론이 50만 원짜리라며 어떻게 하냐고 당황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드론은 높은 나무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포기해야겠다며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깅하던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왔어요. 박민재라고 하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니 안토니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재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20분 후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손전등과 사다리를 들고 온 거였습니다. 같이 찾아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새벽에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친구들까지 불러온 거예요. 괜찮다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재가 웃으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청년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습니다. 위험해 보였는데도 웃으면서 했어요. 30분 만에 드론을 구해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뭘로 보답하냐고 물었지만 당연한 일했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안토니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청년들 처음 본다며 진짜 대단하다고 했어요. 박민재의 친구들도 모두 대학생들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며 밤새 공부하다가 나온 거였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했더니 운동도 할 겸 나온 거라고 답했어요. 저는 이들의 시민정신에 감탄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거였어요. 대구에는 이런 청년들이 많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재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다들 그렇다며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거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네스가 독일 청년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스페인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구 청년들의 시민정신은 세계의 희망이라고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청년들이 인사를 하며 떠났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간 거였어요. 안토니가 드론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드론으로 찍은 영상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지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계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NN에서 특집을 만들었고 BBC에서도 대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대구 모델이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폭염 시대의 해답을 찾았다며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불려갔어요. 반향이 엄청나다며 파리시에서도 대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파리시장이 대구시와 자매결연을 제안했어요. 마드리드, 로마, 베를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토니가 찍은 다큐멘터리도 국제적 화제가 됐어요. 칸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요한네스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그가 책을 냈어요. 대구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을 오해했다며 대구는 21세기 도시의 모델이라고 썼어요. 그의 책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에 대한 독일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대구를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 지정했어요. 전 세계 도시들이 배워야 할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했어요. 대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다시 대구를 찾았습니다.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정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뭘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냐며 사람 도리한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수정 씨도 만났습니다. 여전히 새벽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대구를 배우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박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어요. 특별할 게 뭐 있냐며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대구시청에서는 매일 외국 도시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견학을 원하는 곳이 줄을 이었어요. 일본 도쿄, 브라질 상파울루, 인도 뉴델리 시장들이 연일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구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소피 같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1년 후 저는 새 책을 냈습니다. 대구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안토니의 다큐멘터리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네스는 독일에서 한국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했어요. 파리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쿨링로드가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냉방시설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시민정신이었어요. 기술은 베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파리 시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왜 대구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할까요? 저도 계속 고민해왔던 문제였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쌓아온 문화인 것 같다고 답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체화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대구와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시민 정신도 함께 배우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대구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이번에는 파리시 공무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셨어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이번에도 보리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대구를 배우러 온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뭘 배우러 오냐고 하셨어요. 할머니 같은 마음씨를 배우러 온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별거 아닌데 뭘 그러냐고 하셨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파리시 공무원들도 감동받았습니다. 기술은 자신들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시민 정신은 쉽지 않다고 인정했어요. 김영호 씨도 다시 만났어요. 여전히 신천변을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외국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더니 저희한테 뭘 배울 게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가장 소중한 걸 배우러 왔다고 답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배우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수정 씨도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안전하다고 답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저는 소피를 생각했습니다. 소피가 대구에서 살았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안전하게 밤 산책을 즐기고 있을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소피는 돌아오지 않지만 미래의 소피들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대구가 보여준 길을 따라서 말입니다. 스마트시티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도시.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대구처럼 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